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운명 같은 인연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운명이나 인연 같은 말은 감성에 젖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연을 믿게 된 건 40대 중반 시절 우연히 겪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으신다면 아마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당시 사건과 저에게 찾아온 엄청난 인연에 대해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어린 시절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지만 어머니와 두 분이서 워낙 어렵게 시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신 아버지. 그래서인지 꽤나 절약하셨습니다. 사춘기 때 나름대로 그런 아버지께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제 마음을 눈치채신 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버진 가끔 너무 자식들에게까지 박하세요. 물론 그렇게 아껴서 두 분이 저랑 형규, 막내 성희를 다 키워주시고 번듯한 아파트까지 장만하신 건 알겠는데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뭐해요? 아직도 휴지 한 칸에 아버지 눈치를 보는데요. 어머니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노라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할머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네 아버지 13살 때 일찍 돌아가신 거 알지? 너무 일찍 고아가 된 네 아버지를 동네 어른들이 많이 안쓰러워하셨대. 그중 마음씨 좋은 동네 유지 어른 덕에 네 아버지는 어떻게든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단다. 아버지와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다던 어머니는 서울에 먼저 올라온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청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동네 유지 어른이 그만 쫄딱 망한 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네 아버지 충격이 정말 컸단다. 언젠간 꼭 돈을 벌어서 그 어른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는데 그 부자였던 양반이 그렇게 순식간에 패가망신하고 돌아가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가뜩이나 가난을 끔찍이 싫어하던 네 아버진 그 이후로 더 가난이 두려워졌단다. 부모라도 너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약한 마음 하나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아버지 좀 이해해다오. 너도 알잖니? 네 아버지 마음은 참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 게다가 어머닌 아버지가 소액이나마 결식 아동이나 불우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자신처럼 어렵게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어머니와의 대화는 17살이 되도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많은 면을 알게 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낀 돈을 선행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뒤 저는 아버지의 뜻을 군말 없이 따르며 살았습니다. 동생들이 아버지께 투덜거릴 때면 나중에 니들이 벌어서 마음껏 써라 며 아버지 대신 야단을 치기도 했죠. 어머니께 제가 아버지의 사연을 들었다는 걸 듣게 된 아버지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형배야. 그동안 이 구두쇠 아버지 아래에서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내 이야기를 알고 이해해줘서 참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자 아버지보다
아낀 돈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제 아버지가 훨씬 좋고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냐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나이가 들며 자신의 경험을 자식들에게 너무 강요한 건 아닌가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자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후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셨어요. 전처럼 자식들에게 절약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큰 자식들에게 용돈도 챙겨주며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가장 먼저 결혼한 막내 여동생을 시작으로 우리 삼남매는 나이 역순으로 결혼했습니다. 나이 38살에 가장 늦게 결혼한 건 맞이인 저였죠. 어머니는 제가 28살에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삼남매의 결혼을 모두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미 공무원에서 은퇴하신 아버지는 제 결혼식 전날 어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 식구가 살던 넓은 집에서 하나둘 떠나가더니 내일이면 나만 남겠구려.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둘이서 화분이나 키우며 오순도순 살자더니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소. 그런 아버지의 등이 유독 작고 왜소해 보여 저는 아버지 등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이던 아내는 고맙게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기 싫다며 내가 집이 없냐, 돈이 없냐, 나 아직 70도 안 된 생생한 중년이야. 앞으로 등산 모임도 나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 거야? 괜히 나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먼저 해준 제 아내를 아버지는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지방으로 이사간 동생들과 달리 저와 아내는 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곤 자주 아버지 댁을 오가며 아버지를 챙겼죠. 녀석들 좀 띄엄띄엄 모으라니까 이거 봐라. 우리 예나가 날 얼마나 자주 봤으면 이 할아버지한테만 안겨 있으려고 하잖니. 아버지 말로는 괜히 툴툴대시면서도 할아버지를 좋아하던 저희 딸을 품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너무 자기만 옆에 끼고 사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저희 처가댁에 좋은 선물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셨죠. 멀리 대구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은 우리 딸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참 좋다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차근차근 진급을 하고 있으니 큰 걱정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나이 47살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한 친구의 늦둥이 동생 결혼식에 초대받아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에 다녀왔던 어느 날이었죠. 내 지갑 어디 갔지? 아까 분명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터미널까지 저를 데리러 왔던 아내 차도 뒤져봤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터미널에 내려서 물을 살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뒤 외투를 입지 않고 들고 다니다 빠진 것 같았죠. 지금 터미널에 가서 지갑을 다시 찾아보겠다고. 누가 발견하면 분실물 센터 같은 데 맡겨주겠지. 좀 기다려보자. 그래도 혹시나 누가 그냥 주워가면 어떡해. 그 지갑 장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 잃어버리면 안 돼. 나 다녀올게. 터미널에 전화해보니 분실물로 들어온 지갑은 없다기에 다급해진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터미널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마른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제 것인 것 같은 지갑을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시더군요. 저는 얼른 다가가 할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저기, 어르신.
혹시 그 지갑 어르신 물건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 거랑 똑같이 생겨서요. 아, 이 지갑 주인이 사장님이세요. 할아버진 확인해 보라며 제게 지갑을 건네주시더군요. 지갑을 열어 확인한 뒤 제 것이 맞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지갑 주인 찾으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냥 터미널 직원한테 맡기셔도 됐을 텐데. 아무튼 덕분에 무사히 찾았네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뭐가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대뜸 고개를 제게 조아리듯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방황한 제게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5살 손주가 굶고 있어서라면 2개 사느라 지갑에서 2,000원을 멋대로 빼서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가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 보니 제가 그만해선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폐질한 공병을 주어서 돈을 버는데 어제 그제 몸살이 나서 일을 못했거든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그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할아버진 그날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터미널 근처까지 나와 폐지를 줍다가 제 지갑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보이는 폐지가 없어 허탕을 치고 들어갈까 두렵던 차에 제 지갑 속 돈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손엔 정말로라면 2개가 덩그러니 들려 있더라고요. 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더군요. 연세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시는데 그런 분의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는 걸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세요. 제 지갑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2,000원은 안 갚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 지갑을 찾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 5만 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셨어요. 결국 2,000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 어영부영 할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자꾸만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손주를 혼자 키우시는 건가? 폐지를 오늘 못 주우면 내일은 다시 굶으셔야 하는 건가? 반찬이 아닌 라면을 산 거면 집에 쌀도 없다는 소리 같은데 몇 발자국 걸어가는 동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전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할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저보다 걸음이 느렸던 할아버지 역시 얼마 가지 못하셨더라고요. 어르신, 전 할아버지를 부르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집에 쌀이 없으신 건가요? 예, 며칠 전에 떨어져서요. 그러면 어르신 댁이 어디신가요? 저랑 같이 가실까요? 예, 저희 집을요. 제가 감사의 보답으로 쌀을 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돈은 안 받으신다니까 그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손주가 먹기에 밀가루보단 쌀이 낫지 않겠습니까? 쌀 무거우니까 마트에서 같이 사서 제가 직접 댁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끝까지 할아버지가 거절할까 싶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재빨리 제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장의 폐지가 올려진 철제 운반수를 끌고 당황한 표정으로 절 따라오셨죠.
그렇게 저는 마트에서 쌀을 산 후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더군요. 게다가 경사까지 가파른 언덕에 있어 그동안엔 이 연로한 어르신이 어떻게 쌀을 사다 날랐나 싶더라고요. 언덕 골목골목을 지나 도착한 할아버지 댁은 굉장히 낡은 빌라에서도 지하층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집에 들어간 전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쌀은 여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아버지, 오셨어요? 고작 한 칸짜리 낡은 그 집엔 심지어 창문도 나 있지 않더군요. 방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했죠. 게다가 그 방에 있던 사람은 삐쩍 마르다 못해 거의 뼈밖에 남아있지 않던 할아버지 손주가 끝이 아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 한 명이 할아버지 손주와 마찬가지로 앙상하게 마른 채 누워있더라고요. 사람이 왔는데도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은 걸 보니 어디가 많이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진 입을 틀어막은 저를 보고 민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긴 아까 말씀드린 제 손주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 손주 애비인 제 둘째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어요. 벌써 병에 걸린 지 3년째인데 수중에 병원비로 쓸 돈이 바닥나 집에서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들은 보통 3, 4년을 넘기기 힘들어한다더라고요. 이젠 혼자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조금 있으면 음식도 못 씹어 넘겨서 콧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진 물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제게 방 안에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물을 뜨는 사이 할아버지의 손자는 못 먹어 힘이 없는 와중에도 저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더군요. 넌 이름이 뭐니? 전 강지우예요. 5살,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는 박형배라는 사람이야. 반가워. 아저씨가 지우 할아버지께 도움을 좀 받았거든. 그 답례를 하려고 쌀을 사온 거야? 우와, 신난다. 할아버지, 우리 드디어 밥 먹을 수 있어요. 저 너무 배고파요. 어르신, 재물은 괜찮으니까 지우밥부터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제야 할아버진 아차차 하며 제게 물을 건네곤 후다닥 쌀을 밥솥에 앉히셨어요. 그리곤 제 앞에 앉아 밥 먹을 생각에 들뜬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사는 꼴이 영 엉망이지. 그래도 이 집이라도 없으면 우리 삼부자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겁니다. 실례지만 지우 어머니는 안 계신 건가요? 에휴. 그만 없을 것은 저희 아들이 루게릭병 판정을 받자마자 2살 된 우리 지우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재산도 챙길 수 있는 건 전부 챙기고서요. 아들은 그렇게 이혼한 뒤로 많은 돈을 투자했던 주식도 폭락해서 알거지가 된 겁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다 몇 년 전에 부도가 나서 가진 게 빚밖에 없었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살던 전셋집을 빼고 이 집으로 아들하고 손주랑 같이 이사 왔어요. 저희 집하고 아들 집을 뺀 돈으로 아들 입원비도 내고 손주 키우고 생활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뺀 돈이라고 해봤자 빚을 갚으니 몇 푼 남지도 않았지만은요. 버는 사람이 파지 줍고 공병 줍는 이 늙은이밖에 없으니 결국 가진 돈도 전부 바닥나고 아들도 퇴원시키고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간신히 쓰고 월세만 내는 파리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진 늘 옆에 있어줘야 하는 아들을 두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면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궁색한 형편을 변명이라도 하듯 구구절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연을 듣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모진 세월이 느껴져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도와줄 다른 자식은 없으신 거예요? 얘 아내도 일찍 가고 저 눈 위로 있던 큰아들도 12살 이른 나이로 일찍 보냈거든요. 제 팔자가 참 박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만 빼고 하는 가족들을 줄줄이 하늘로 일찍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나마 남은 작은 놈이라도 행복하게 살길 바랬었는데 지금 저런 꼴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에휴 제 심정이 참 암담합니다. 저까지 아프면 우리 손주만 혼자 세상에 남겨둬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걱정이고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훔친 할아버지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한다며 민망한 듯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등 뒤에 누워있던 할아버지 아드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말았죠. 제 시선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아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게 몸은 산송장처럼 굳어가는데 속에 있는 의식은 또렷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제 말, 손주 말 다 알아듣고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41밖에 안 된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물기 섞인 할아버지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위기를 돌려보려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나중에 꿈이 뭐야?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안 아프고 할아버지가 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우 꿈이야. 네, 아빠가 계속 아파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늙어서 돌아가시면 전 혼자 남으니까요. 지우의 말에 결국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고작 5살 된 어린애가 세상에 혼자 남겨질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지금까지 기부와 후원을 이어오던 아버지를 본받아 그날부터 제가 할아버지 가족을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르신만 괜찮으시면 제가 어르신 가족분들을 좀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쌀을 싸주신 것도 감사한데 후원이라니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사람 사정은 언제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제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가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고요. 어르신 우선 어린 손주랑 아픈 아드님은 굶기지 마셔야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할아버진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누워있던 할아버지 아드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듯 소리 없이 천천히 입을 뻐근거리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간 전 아내에게도 그날 만난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터미널에 떨어뜨린 당신 지갑으로 아침 도움이 필요했던 어르신을 만나게 되다니 말이야. 그 뒤 전 할아버지께 많지 않지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쌀과 음식을 사다 나르고 지우의 옷까지도 사다 줬어요. 아내도 직접 반찬을 만들어 몇 번이나 저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곤 했죠. 그렇게 할아버지를 알고 후원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날을 잡고 집안의 곰팡이를 전부 닦아낸 날이었어요. 가뜩이나 환기도 안 되는데 집안에 이런 게 있으면 가족분들 호흡기에 정말 안 좋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다 닦아내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고맙네. 형배군. 내가 자네한테 받은 이 은혜 보답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지나 모르겠어. 어느덧 제게 말을 편하게 하시던 할아버지는 제가 사온 과일을 씻어내어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우는 자기 아빠 옆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사소한 잡담을 하던 전 그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자네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먼. 저희 부모님이요. 좋은 분들이세요. 비록 어머닌 제가 20대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그래 그럼 부친께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15이세요? 나랑 동갑이시구먼. 그래 고향은 어디시고 자넨 원래 서울 사람인가? 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충청도 논산분들이세요. 그래 나도 고향이 논산인데 혹시 중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아나 학교까지 잘 모르겠는데 논산에서 나오신 거 맞아요? 성인 되고 나서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혹시 자네 부모님 성함이 어머닌 임향자, 옥자 되시고 아버진 박장자, 식자 되십니다. 박장식이 장식이가 자네 부친이라고 놀랍게도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이셨던 거예요. 그것도 꽤나 절친한 사이셨다며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저희 어머니도 아신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까 확실히 재수씨랑 자네 부친 얼굴이 보이는구먼.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자네가 바로 장식이의 아들이었다니. 근데 자네 모친은 왜 돌아가셨나? 재수씨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네 부친은 끝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겐가 지금은 건강하시고 아픈 데는 없고 할아버지는 들뜬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고향인 논산과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 또한 두 분의 인연이 너무 신기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 전부터 후원해드리고 있었던 어르신 얘기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근데 그 어르신 고향이 논산이시래요? 성함은 강봉자 안자 되시고요. 아버지를 아신다던데 아버지 고향 친구분이 맞으세요? 뭐하니 그 영감이 강봉안이라고 확실하냐? 예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두 분이 친구가 맞으신가 보네요. 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아버지 두 분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되다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네 지금 당장 봉안이 그 친구를 만나야겠어. 너 그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지? 나 좀 데리고 그 집 좀 다시 가자. 정말 절친한 사이셨는지 아버지는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곧장 할아버지를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할아버지 또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곧장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집안에서 조우한 두 분은 서로를 얼싸안고 냅다 울음부터 터뜨리셨습니다. 장씨가 이게 얼마 만이냐? 이 사람 아직 정정하구먼 봉안이 친구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나.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니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뭐야? 내 자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았으면 진즉 도왔을 거 아니야. 특히 할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험한 지형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던 아버지 꼬겨하는 할아버지의 등을 마구 두드리며 서운하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겨우 진정한 두 분은 서로 손을 꼭 마주잡고 밀린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얼마나 각별한 친구였는지 알게 됐죠. 자네 사는 내용은 우리 형배한테 들었네. 그게 자네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난 그냥 안타까워만 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46년이나 됐구먼. 형배야.
너희 아버지가 어릴 적 동네 유지 어른께 도움 많이 받았다는 말 기억하지? 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여기 봉안이 아버지셨단다. 논밭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의원까지 한 훌륭한 분이셨지.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두 팔 걷어붙이고 돕던 봉이 아버님 덕에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내가 밥도 안 굶고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거란다. 어디 그뿐이니 내가 서울에 가서 일자리 찾고 공무원 공부하겠다고 했을 땐 봉안이 통해서 월세방 월세도 내주시고 곳이 뒷바라지도 해주신 분이야. 만약 이 친구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못 살던 나랑 아무런 편견 없이 가장 친하게 어울려주곤 했지. 그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지. 비록 처음 시의원을 지낸 뒤 번번이 낙선하면서도 선거 자금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집안이 망해버렸지만 말이야. 그래, 그때가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리고 이듬해 또 그 이듬해 줄줄이 충격을 받은 자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기억나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 자식이 자네가 아니라 나인 줄 알았을 정도였어. 놀랍게도 아버지를 도와주고 갑자기 망해버렸다던 유지 어른이 바로 할아버지의 아버지셨다더군요. 더더욱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나이 28배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할아버지 사업을 하겠다며 1년 뒤 말레이시아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땐 국제전화가 비싸서 자주 전화를 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31살에 거기서 한국인 여자랑 결혼했다는 연락을 끝으로 통 연락이 없더라고. 나도 바빠서 잠시 잊고 살다가 생각나서 전화해보니까 연결도 되지 않고 그 뒤로 혹시 한국에 들어왔나? 수소문 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했었지. 내가 자네를 찾으려고 동창들만 만나면 얼마나 자네 소식을 물어봤나? 몰라. 대체 한국엔 언제 들어온 거야? 재수 씨랑 큰아들도 일찍 잃었다며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말 좀 해봐. 이 사람아, 왜 나한텐 한국에 있으면서도 연락을 안 한 거야? 별거 없네. 자네 아들한테 들은 게 다야? 말레이시아에서 아내 만나고 이사를 한 번 갔는데 그 뒤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그때 연락처가 바뀌어서 자네도 나랑 연락이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10년 만에 아내가 병으로 가버리고 사업까지 망하니 사람이 정신을 아주 못 차리겠더구만. 그래서 아내 죽고 3년 뒤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아내가 죽은 것도 큰 애가 죽은 것도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 게다가 집도 사업도 전부 망해버렸으니 이런 망가진 꼴로 날 아는 사람들 앞에 절대 나타나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고향에도 가지 않고 자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던 거야? 그 뒤로 겨우 돈을 모아서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마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가 지금에 이른 거라네. 이 친구야, 마음이 힘들수록 날 더 찾았어야지. 우리 사이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됐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 건강하던 친구가 온몸에 뼈밖에 없구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사연을 전부 들은 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자신을 보고 있던 지우도 한 번 껴안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할아버지의 아드님 손까지 한 번 꽉 잡아보셨죠. 할아버진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없이
내가 자네 아들 지갑을 주어 이 전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자네 아들이 내 이런 사정을 어떻게 알고 도왔겠나. 애초에 형배군이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난 죽을 때까지 자네와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 나이가 돼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좋네. 난 그거면 됐어. 이렇게 난 자네를 본 것만으로도 허는 원이 없네. 아버지 눈물을 손바닥으로 눌러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죠. 자네 이사 갈 준비하게. 뭐하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평생 자네 부친께 입은 은혜를 갚지 못한 게 가슴에 한으로 남았었어. 그걸 이제야 자네에게 갚을 수 있을 것 같네. 난 퇴직하고 자식들 셋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가진 돈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자네랑 자네 식구들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집에 살다간 멀쩡한 사람도 골병 들어서 죽어나갈 게야. 내가 집부터 알아볼 테니 창문 있는 집으로 이사부터 가세 아닐세. 아니야. 지금 내가 자네 아들에게 지고 있는 빚만 해도 마음이 늘 무거웠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난 이러려고 자네를 만난 게 아니야? 자존심 챙기지 말게. 삐쩍 마른 자네 손주 안 보이나? 안 그래도 아픈 자네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참이야? 난 자네 부친 덕에 사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세. 아버님 덕분에 밥도 안 굶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공무원까지 됐어.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자네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듣게나 알았나.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봉안이 친구야. 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함께 흐느끼셨죠. 며칠 뒤 아버진 정말 할아버지 산부자에게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주셨어요. 저와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사를 손수 도왔습니다. 비록 가진 돈이 많이는 없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드님을 비싼 요양병원에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대신 할아버지께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다달이 드리고 거의 매일같이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 지우를 돌봐주고 아드님 간병을 도와주셨죠. 두 분 댁이 모두 저희 집 근처라 저와 아내도 할아버지 댁을 자주 찾아가고 여전히 할아버지를 후원했어요. 에휴, 산소호흡기로 숨이 엄명하고 콧줄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놈 심정은 얼마나 찢어질고 자넨 좀 괜찮나? 심신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네. 집안 공기도 깨끗하고 불안하게 아들 곁을 안 비워도 되고 무엇보다 지우랑 아들 녀석 굶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게다가 자네가 이렇게 매일 와서 날 도와주니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네. 이게 다 자네랑 자네 아들 덕분일세. 이 은혜 내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사람 참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섭게 왜 죽는다는 말을 하나. 오래도록 못 보고 산 만큼 오래오래 나랑 살다 가세. 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제발 덜 아프게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렴. 너까지 떠나면 네 아버지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니?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 아드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결국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2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아드님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시키며 할아버지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현우야, 마지막까지 유언 하나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니? 이 애비가 너무 못나서 널 더 편안하게 보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이제 거기 가서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랑 우리 큰놈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고생 많았다. 내 아들 할아버진 끝내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떨으셨어요. 지우는 허리 숙여 그런 자기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죠.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우가 옆에 있잖아요.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엔 꼭 건강하게 태어나서 또 저희 아빠가 돼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빠 고작 7살 된 어린애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와 저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드님을 보낸 후 지우와 함께 저희 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드님을 보내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 많이 있었네. 이 친구야. 그리고 자네 지우랑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어떻겠나? 나도 자네도 이제 살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같이 살면서 노년의 쓸쓸함이나 함께 달래세. 무엇보다 나랑 같이 살면 치유가 덜 외로울 거 아닌가. 만약 자네가 나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내가 지우를 돌봐줄 수도 있고 말이야. 지우야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 할아버지가 장난감 많이 사줄게. 그렇게 이사를 한 후 어르신을 부르던 제 호칭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제 아내 또한 작은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거기엔 지우와 관련된 이유가 컸는데 지우가 저희 아버지를 큰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호칭을 가지고 두 분은 늘 투덕거리셨어요. 야 박장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보다 생일도 빠른데 왜? 네가 우리 지우 큰할아버지야? 작은 할아버지지? 아 치사하게 이 친구 또 그러는구만. 여기 애들 보는데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창피하지도 않어.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지? 난 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원래 자네보다 생일이 석 달이나 빨라.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 증거도 없는데. 아 자네 지금 은근슬쩍 말 옮긴 거 다 봤네? 얼른 다시 제자리로 옮기지 못해. 철 80다 된 노인네가 눈만 밝아가지고 그리고 자네 이제 폐지 좀 그만 주러 다니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우리 둘이랑 지우까지 셋이 먹고 살 돈은 나한테도 충분히 있어. 자네가 그러고 다니면 자식들만 욕 먹는 거야? 아내가 손주가 있지? 자식이 어디 있어? 안 어울려? 왜 없어? 저기 있잖아 형배랑 우리 엄마마 안 보여? 내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정도로 나한테든 자네한테든 하는 애들. 요즘엔 친자식이어도 드물어. 그건 자네 말이 맞지? 알았네. 네 더 이상 안 나감세. 두 분은 함께 장기도 두고 노인정도 다니며 서로 떨어질 줄을 모르셨습니다. 몇 번은 제가 두 분을 고향인 논산에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죠. 또 두 분은 집안에서 함께 화분도 많이 기르셨는데 가끔 토마토나 딸기도 직접 키워 저희에게 선물해 주기도 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지우보다 3살 많던 딸도 자주 그 집에 데리고 갔고 가끔 두 분이 놀러 가셨을 땐 지우를 저희 집에 데려와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동이던 두 아이 마치 남매처럼 서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진짜 친남매처럼 싸우기도 하면서 말이죠. 야 강지우 너 또 내 일기장 표지에 낙서했지?
메롱메롱 그러게 누가 그런 못생긴 고양이 그려진 일기장 가지고 다니래. 너 잡히면 죽어. 특히 평생 아픈 아빠와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우울하게 살아왔던 지우는 누나에게 장난치는 일이 너무 즐거웠나 보더라고요. 저희 딸의 손방망이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늘 저희만 보면 저희 딸부터 찾았거든요. 아저씨 얘나 누나 같이 안 왔어요. 얘나 누나 보고 싶은데 오늘은 아저씨가 바빠서 누나를 못 데리고 왔어. 지우는 얘나 누나가 그렇게 좋아. 친구들보다 친구들도 좋은데요. 누나는 제 가족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비록 저와 아내를 아저씨와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우에게 우린 모두 가족이라고 느껴진 모양이더군요. 그런 지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함께 사시다 보니 제 두 동생의 가족 또한 작은아버지와 지우를 당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두 동생에게 작은아버지를 자신의 은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동안 얼굴은 못 뵀어도 형이랑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도왔나 내 아버지께서 도우셨지. 오히려 지금 매일같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건 나일세. 가족들만 모여야 할 명절에 괜히 나랑 우리 손주가 끼어 있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사시면 당연히 저희랑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동생들과 재수씨, 매지, 그리고 조카들 모두 작은아버지와 지우를 거부감 없이 환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지내다 작은아버진 아버지와 함께 산지 5년 뒤 82세의 나이로 집에서 편안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한 미소를 띠고 말이죠. 작은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며칠 전 작은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을 떠올렸습니다. 요새 자꾸 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게 느껴지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랑 오래오래 지우 다 크는 것도 보고 가셔야죠. 그건 너무 욕심 아니겠나? 형배야, 돌이켜보면 내 아버지가 망하신 후로 내 인생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7년 전 널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어. 너랑 네 아버지를 만난 덕에 우리 둘째도 조금은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었고 우리 지울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있어? 내가 편하게 죽은 가족들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형배야, 네 아버지 나처럼 많이 연루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무 많은 빚을 진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되겠니? 무슨 부탁이요? 내가 가면 혼자 남게 될 우리 지우 부디 외면하지 말고 어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 좀 보살펴다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산 아이인 거 너도 잘 알잖니? 부탁한다. 형배야, 작은아버지 정말로 눈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이 아닌 손주 걱정뿐이던 작은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장례식 내내 눈물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 또한 저와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마마, 아바마, 너희들 혹시 집을 입양할 생각이 있니? 홍안이 이렇게 보내고 만약 나까지 가버리면 그 어린 것이 또 얼마나 상처받을지 벌써부터 걱정되는구나. 아버지 안 그래도 집사람이랑 상의했는데요. 저희 지우 자식으로 입양하려고요.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께서도 생전 제게 지우를 부탁하기도 하셨고 지우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저도 지우 보면서 자꾸 마음이 짠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할 나이니까 더 지우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우, 저희가 품을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 예전에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 얘긴 왜 이번에 작은아버님 보내면서 저랑 아범이랑 의논했어요. 이번엔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살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혹시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아버님 제가 며느리 살이 안 시킬 테니까 이젠 저희랑 애들이랑 같이 살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갑작스러운 아내 이야기에 아버진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곤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혼자 사시다가 5년 동안 친구분과 즐거운 삶을 사셨으니 그 빈자리가 전보다 훨씬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지우를 입양했고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합가를 했습니다. 저희의 입양 소식을 듣고 장인 장모님도 제 동생들도 모두 잘한 일이라며 응원해줬죠. 그렇게 셋이었던 우리 식구는 5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올해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우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와 벌써 중3이 된 저희 딸과는 매우 잘 지냈는데 유독 저와 아내를 조금 어려워하더군요. 전엔 아줌마 아저씨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었으니 충분히 어색해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려주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우 엄마가 되는 일인데 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 그런 지우가 얼마 전 처음으로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답니다. 주말을 맞아 다 같이 가평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 안방에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던 저와 아내에게 지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날 샌다고 빨리 나오시래요. 지우야, 너 지금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한 거야? 놀란 제 말에 지우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그런 지우에게 너무 고마워 저와 아내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되어준 지우를 꼭 안아주었죠. 끊임없이 고맙다,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흘리다 결국 밖에서 기다리던 저희 아버지께 안 나오냐 하는 호통을 듣기도 했다니까요. 아내와 제가 요즘 바라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이 오래도록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것,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예요. 특히 일찍이 친가족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은 우리 지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어줄 생각이랍니다. 끝까지 손주 걱정을 하던 작은 아버지께서 그런 저희를 보고 부디 걱정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네요. 터미널의 한 할아버지와 인연은 이렇듯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를 되찾아 주었고 저와 아내에게 귀엽고 의젓한 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세상엔 이런 운명 같은 인연이 정말로 존재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무심코 스쳐보낼 법한 인연도 늘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인연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하늘의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날이 많이 따뜻해져 슬슬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나들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